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대결에 나섭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LH 특검과 국정조사, 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첫 실무 협상을 펼쳤습니다. 양당 모두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특검의 추천 방식과 규모,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LH 재발 방지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경에서 예산 증액 부분을 지키려는 여당과 단기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일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의 규모와 방향, 그리고 LH 사태 관련 부동산 불로소득의 실태와 해법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15일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는 정권 교체 길을 열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는데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를 낡고 실패한 시장이라며 내곡동 의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경선의 승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는 단일화로 정권 교체의 길을 열라는 서울 시민들의 명령을 받들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를 실패한 시장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혁신과 개혁을 원하는데 오 후보는 여전히 낡은 사고와 전시행정을 반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는 민주당이 조직선거, 흑색선전, 인기 영합주의 선거를 하려고 한다며 어떠한 거대한 조직도 분노한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안철수 대표는 야권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오 후보가 요청하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전해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1대1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더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여야가 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첫 실무 협상을 가졌습니다. 여야는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특검 규모나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 첫 회동은 일단 빈손으로 마쳤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LH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3+3 협의체 형식으로 만났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셀프 조사가 돼서는 국민들로부터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한 그런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특검의 규모나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상과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준하면서도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대규모 택지 개발과 기타 등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과 부산 LCT 특혜 의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양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의 기관에서 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주장하면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철저한 조사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상당해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예결 소위에서 이틀째 세부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여당과 일자리 예산부터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LH 재발 방지법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내일입니다. 여야는 이틀째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3조 9천억 원 늘어난 추경안 세부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증액된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2조 1천억 원 규모의 단기 일자리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야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그야말로 민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이 추경에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야당은 기존 입장에 소상공인 지원 규모 확대 요구 등을 더한 것으로 전해져 최종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LH 재발 방지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헌을 우려해 소급 적용 조항은 빠져 이미 투기를 진행한 LH 직원들의 시세 차익은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인재 양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전공대 특별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내일 본회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추경안입니다.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합의대로 내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LH 사태에 대한 질타는 농협중앙회 업무 보고를 진행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여야는 농민에게 힘이 돼야 할 농협이 오히려 투기 세력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농해수위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대부분 지역의 단위 농협들을 집중 활용했다며 자금줄로 쓰였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 투기꾼들의 이 투기 이익만 자꾸 늘려주는데 돈줄 역할이나 하고요. 그거 돈 빌려주고 또 농협 이익 좀 남기고 투기꾼들과 농협이 그런 식으로 공생관계를 해서가 되겠습니까? 특히 농사도 짓지 않는 비조합원 신분의 농협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일반 은행에 비해 규제가 허술하다며 대출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40%입니다. 근데 우리 이 상호금융에서는 이게 160%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비율을 따지면 더 많은 돈을 더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단위 농협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농협중앙회는 농지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불법 사용된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기 자금으로 어떤 전형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좀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책임을. 또 의원들은 농협 임직원도 신도시 개발 정보를 통해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농협 내부에서도 자체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의원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관장들이 함께 힘을 쏟아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정의당을 이끌 신임 당대표로 여영국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새 지도부도 함께 출범하는데요. 당장 전임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 수습부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정의당의 신임 당대표로 단독 입후보한 여영국 전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으로 2달 동안 공백 상태던 당 지도부는 여영국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여 신임 당대표는 정의당이 거대 양당 속 기득권에 대항하는 정당으로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 여당과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력한 기득권 체제의 대항마가 되는 것은 현재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숙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정의당의 노선을 대전환하겠습니다. 노동자 출신인 여신임 대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경남 지역에서 30년 넘게 노동운동을 이어온 풀뿌리 정치인입니다. 아울러 노회찬 전 의원의 일명 오른팔로 2019년 보궐선거에서 공석이 된 노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에 도전해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여 신임 당대표는 불평등과 차별에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손잡을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며 제2, 제3의 김용균이 매일 나오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며 당당한 정의당의 후보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여영국 대표가 앞으로 전임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한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고 위기에 빠진 정의당을 구할 수 있을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4.7 여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오늘 각각 부산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세계 최초 공영의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쪽 대심도 건설과 6개 권역별 거점 개발 등 3대 전략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박형준 후보는 딸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와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데 이어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고, 김영춘 후보는 부산시 5개 여성단체 대표를 만나 오거돈 전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후보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 현장에서 5.18 관련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위원장의 호남 방문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된 상황에서 서울의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를 방문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주민, 이재정, 이탄희, 민영배, 김용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입국을 거부한 미얀마 군부의 결정은 매우 비겁하다며 입국 재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반인륜 행위자들이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파하기 위해 미얀마 방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와 ICT 분야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특히 호주는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 활용 기술이 뛰어난 만큼 양국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이퍼 대사도 한국 기업들의 호주 투자를 환영한다며 호주 역시 한국의 최대 주요 광물, 수소 공급처가 되고 싶다며 협력 증진을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희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됐습니다. 네. 당초 이제 결과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여론조사는 오늘까지였는데 첫날인 어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서 각각 1,600개의 표본을 조사했는데 응답률이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이 득표율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오 후보가 앞서면서 오차범위 밖에 승리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을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직력이 앞선다는 게 큰 강점인데요. 이 어제 여론조사가 시작된 직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려면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당원들에게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본선거를 코앞에 두고 보수층의 결집과 심판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 박영선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되든 20% 이상 격차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박영선 후보와의 격차가 오세훈 후보보다 훨씬 많이 났다면 모르지만 안철수 55%, 오세훈 53.4%로 불과 1.6%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정권 심판을 위해 조직력을 갖춘 제1야당 후보가 더 적합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가상대결 문구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 이제 맞대결이 남은 상황인데 현재 이제 15일 정도 본 선거까지 남아 있는데 좀 열세로 이제 좀 지금 뭐 분류가 되고 있는 박영선 후보의 앞으로 그 남은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야당 우세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 역전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집중 파헤치면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 후보는 오세훈 후보와의 맞대결에 대해 서울의 미래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 이렇게 견제를 날리면서 거짓말하는 시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박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은 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자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차고도 넘칩니다. 거짓말을 했던 분이 공직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7일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모른다고 했던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네. 오늘 이 추가 증거자료 제출과 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돌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아마도 고발장 내용을 좀 더 보강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 작성된 내용을 보면 2009년 10월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에 오 후보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 후보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네네. 또 2009년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을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계획인데요.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당시 오 시장에게 한 차례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오 후보의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오 후보에 대한 검증과 함께 지지층 결집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야 맞대결 구도가 된 만큼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 있고 또 이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비교적 낮다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서 해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네네. 그 앞선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이제 현재 LH 사태 등으로 사실상 그 분위기는 야권에 유리한 이제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에게는 현재 이런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야권 단일화로 인한 지지층 결집,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어가면서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또 야권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고 오 후보도 공동선대위원장, 서울시정 공동운영 약속을 지키겠다고 화답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차단하면서 심판론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허위 사실로 국민 앞에 민폐를 끼친 데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기 바랍니다. 이 국민적 공분이 큰 LH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묻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최대 약점인 이 성추행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심판론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희연 기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야권 단일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끝나고 나면 이게 만약 보궐선거가 오세훈 후보로 승리로 이루어진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물었는데 김 비대위원장은 가능성이 제로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내 소위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이제 나머지 10%를 더해서 오세훈 시장을 갖다가 시장에 당선을 시키면은 그것으로서 내가 이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에 기자들도 이게 이제 석연치 않았는지 다시 안팎으로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차 질문을 했는데 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결심할 사안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또 뭐 대선 후보로 등판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 역할을 다하고 본인 의지대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행보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나요?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단일 후보 간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65세 이상 1호 접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첫날인데요.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로 1호 접종자가 됐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사는 없는 손씨가 좋아. 문 대통령의 오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0주에서 12주에 걸쳐 2번 접종해야 효과가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출국 전에 한 차례 더 접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백신 안전성과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효능과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향해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접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대통령도 맞는다고 보여주기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안전성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접종에 앞서 정부가 요양병원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제 기준으로 75.2%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 1분 뒤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 2분기에는 75세 이상 노인들과 특수교육,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진 뒤 3분기와 4분기까지 19세 이상 성인과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의 접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65세 이상 1호 접종에 나선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낮추고 집단 면역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입니다.
4.7 보궐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고 범여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평가하는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고 회상한 임 전 실장은 특히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서울시 행정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리움과 연민을 나타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서울광장,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을 볼 때마다 박 전 시장이 떠오른다는 건데요. 임 전 실장은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고 무던히 애쓰던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진 않았으면 한다면서 용산공원 숲속 의자에 박원순 이름 석자를 소박하게 남아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 전 실장의 이 페이스북 글에 조국 전 장관이 슬퍼요를 눌러서 공감을 보인 사실도 누리꾼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임 전 실장과 박 전 시장 두 사람은 지난 2014년부터 1년 반 정도 서울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죠.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된 날 이 같은 글을 올린 임 전 실장의 의도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고려하면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입니다. 당장 정의당은 임 전 실장을 향해서 참으로 몹쓸 사람이라면서 악의적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 피해 호소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 3명의 의원이 결국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직을 내려놓은 일이 있었죠. 본선 대결을 앞두고 박원순 재평가를 언급한 임 전 실장의 SNS 글이 이번엔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범야권과 여권의 조직력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전략,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여야 간 1대1 맞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과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지지율 상승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오세훈 후보는 정당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힘이 밀렸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좀 야합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단일화를 할 때는 어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하다못해 이렇게 무슨 정책 협약식이라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공동 운영하겠다 이렇게 어떤 서면을 작성한다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단일화 과정이 지켜봤을 때는 여론조사의 유불리만 따지다가 결국은 말지 않았나라고 싶어서 저는 단일화는 됐습니다만 성공적인 단일화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 박영선 후보가요, 야권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현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를 누를 필승 카드나 반전 전략 같은 게 나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깜짝 카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구도는 이제 확실하게 잡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의 경력이 중요한데 어쨌든 장관을 지냈거든요. 근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사퇴하고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정치에 어쨌든 입안을 했고 행정 경험이 있는 전직 장관 후보와 그다음에 10년 동안 별 일이 없었던.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마 본선에서는 이게 가장 클 거라고 보는데 본인 스스로 어쨌든 10년 전에 그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사퇴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다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아마 특검 제안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저는 뭐 정면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리고 이번 선거 물론 뭐 박원순 시장 때문에 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어쨌든 박영선 후보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구도도 잡힐 거라고 봐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면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박영선 후보 남편 도쿄 아파트를 놓고 이제 그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박 후보는 2월에 처분했다고 하지만 현재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보유 중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매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비슷한데요. 보통은 매매를 하면은 그 다음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금 정도 수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뭐 등기는 아마 잔금 받은 다음에 되겠죠. 그게 뭐 3월 말이 될지 4월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각했다라고 지금 후보 측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제가 보기에 후보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잔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뭐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아마 제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내일 본회의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액과 삭감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제 증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정부안보다 이미 그 4조 원 초과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당은 증액, 또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와 또 여러 명이서 전교생에게 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도 이 국가의 경제 위기를 다루는 것인 만큼 조금 다른 숫자 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에서 제안했던 10.9조 그리고 거기에서 뭐 많아봤자 뭐 5조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2,000조 정도를 쏟아붓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GDP의 10%가 넘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영국과 일본과 호주 같은 국가들도 GDP의 한 15% 정도 이상을 이제 경제 위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도 한 5%를 썼는데요. 근데 한국은 3.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규모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경 문제로 지난주 국회 기재위에서 용 의원과 기재부 차관 사이에서 설전이 오간 게 이슈가 됐는데요. 용 의원께서 100조 원은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기재부 차관은 후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100조 원 추경을 주장하신 그 배경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100조가 논란이 좀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번 추경에서 한 번에 100조를 쏟아붓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100조 정도는 쏟아부어야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작년 추경, 2020년 추경도 전체가 한 60조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투자하자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온건한 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다양한 경제 수치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뭐 많이 보도도 되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100조 정도는 되어야 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1% 정도였으니까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올해는 한 4에서 5% 정도를 기록을 해야 2019년 경제 성장률인 2.0%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한국은행이 지난 5년간의 재정 승수 효과를 좀 계산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1.27인데요. 그러니까 100조 정도는 투여를 해야 한 25조 정도의 추가적인 GDP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도 이제 추가 성장률은 1.3% 정도여가지고 IMF의 경제 성장 추산율 3.4%에 더해서 겨우 한 4.4%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한 100조 정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투여를 해야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렇군요.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제 LH 사태, 특히 2030 청년층에게 큰 분노를 사고 있는데 기본소득당 우리 용해인 의원님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뭐 느낌은 어떤 겁니까? 네, 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분노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분노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한과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과 자산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좀 분노의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하는 건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사활을 걸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우리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문제점이 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 353조 원 정도 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2019년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드시죠. 네, 사례가 들려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추산을 한 건데요. 전체 GDP의 한 20% 가까이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이윤들과 부가가치들 중에 20%가 오로지 부동산 불로소득에서만 나왔다라는 것을 좀 드러나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사태에서도 단순히 경직자들의 윤리의식만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LH 직원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려도 여기서 투기를 해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투기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의 규모가 한 GDP의 20% 정도가 된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제시하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의 이제 부동산 세제는 이제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종합부동산세라는 핀세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층, 그러니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핀셋으로 그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작년 8월에 이제 이 종부세를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종부세를 내는 전체 인구 규모는 전체 인구에서 많지 않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언제나 이렇게 소수에게만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결론을 냈을 때 이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조세정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조세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부분의 몫을 모든 국민에게 돌리면서도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투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부동산 토지 보유세를 도입을 하고 이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누는 토지 기본소득을 저희가 법안으로 좀 성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궐선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7 이제 보궐선거에서 땅 투기 의혹 공방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이제 내곡동 땅, 박영선 후보 남편의 일본 도쿄 아파트 이제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공세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선거에서 공약이나 이제 비전, 정책보다는 이런 땅 투기 의혹, 아파트 뭐 투기
이런 공방이 오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의혹이 있으면 충분히 풀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 후보, 특히 오세훈 후보께서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어디엔가는 양심 고백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전제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웠고, 이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서울 시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부동산 문제로 공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쟁이라고 보기에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할 이번 재보궐선거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요. 양측이 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좀 충분히 해명하고 서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본소득당에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신재 후보가 나섰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소수정당 후보의 TV토론에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 의원께서는 개정을 위한 관련법 발의에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천만 원인데요. 저희 같은 청년들한테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군소 후보들이라고 불리는 무소속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의 SNS를 살펴보면 이 5천만 원 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같은 5천만 원이라는 기탁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대한 기회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비대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선거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방송 매체를 통한 정책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5천만 원을 내고도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선거 제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에게 좀 동일하게 TV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선 전국으로 흘러갈 텐데 이번 대선 전국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공론화가 더 깊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이제 정당이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모든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과 상관없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내용을 좀 잘 준비해 보려고 기본소득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기본소득은 이제 제가 혹은 몇몇 대선 주자들이 제시하는 2021년, 2022년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인데요.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후보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두고 경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기본소득이 아닌 그런 아젠다가 보이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기본소득 할 거냐 말 거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실현할 거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고 얼마부터 시작할 거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등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리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방향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또 포부, 목표 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1년 동안 저 역시도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은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등 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목될 수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안들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저의 1차적인 의정활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탄소세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기본소득을 좀 이미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바가 있고요. 앞으로 청년 기본소득과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같은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본소득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워 인터뷰 이제 최연소 의원이신데 그만큼 앞으로 더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그리고 이제 LH 사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까지 기본소득당의 이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